비 오는 날 밤 정처 없이 거리를 걷다가 한 기차역을 발견했습니다. 비가 폭우처럼 쏟아져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오랜 시간 매서운 바람과 비를 맞으며 걸어오다 보니 온몸이 덜덜 떨려오고 발은 추를 단 듯이 무거워졌지만 오히려 비가 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으면 아마 제 몸에는 더러운 하수구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윽고 저는 기차 철로 앞에 섰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제가 서 있는 곳을 향해 점점 다가오는 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소중했던 나의 삶이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 더 이상 저에게는 세상에 대한 미련도 믿음도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철로를 향해 한 발짝 내딛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제 팔을 확 낚아채 안는 것이었습니다. 뭐야? 언니, 나 꽃분이야. 꽃분이라고? 네가? 죽음의 문턱 앞에서 저를 잡아챈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래전 인연이었죠. 10년 만에 만난 꽃분이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련된 머리 스타일과 차림새, 윤기가 나는 피부, 꼿꼿하게 펴진 허리에서 나오는 우아함. 옛날에 제가 알던 꽃분이랑은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죠. 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응? 정말 꽃분이니? 꽃분아. 이 추운데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어서. 꽃분이는 입고 있던 패딩을 벗어서 제 어깨에 둘러줬습니다. 그리곤 저를 부축하여 기차역 앞에 세워진 세단으로 이끌었습니다. 온몸이 쫄딱 젖은 저는 그런 고급차에 타기가 망설여졌지만 꽃분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차에 타게 하더군요. 빵빵하게 나오는 히터에 저의 꽁꽁 얼어붙었던 몸이 녹기 시작하면서 그제야 드는 안도감과 아늑함에 마음이 놓인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것 같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는 푹신한 침대 위에 두꺼운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고 쫄딱 젖은 옷은 부드러운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혀져 있더군요. 출장 회사가 다녀간 건지 제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꽃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니, 이제 정신이 좀 들어? 꽃분아, 난 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 내가 조금만 늦었어도 언니,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응? 그 대저택에서 호화롭게 살던 언니가 왜 이런 꼴이 된 거냐고. 꽃분이는 기차역에서의 저의 모습을 보고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꽃분이가 기억하는 저의 모습은 절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 말이야. 이야기를 하려면 몇십 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저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신발 쪽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300평 정도 되는 공장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집은 고급 주택가들 사이에서도 꽤나 더 크고 세련된 집이었죠. 넓은 정원은 늘 가꿔져 있었고
봄이면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정원사 아저씨가 매일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잔디를 깎고 화단을 정리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저희 집 거실에는 큰 피아노가 있었고 어머니는 저녁 무렵이면 늘 그 피아노 앞에 앉아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셨습니다. 그 선율은 저희 집안 곳곳으로 퍼져나가 따스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넓은 다이닝룸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항상 신선한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요리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디저트는 늘 저희 가족의 즐거움이었죠. 그렇게 호화롭게 살던 어느 날, 꽃분이를 만난 것은 제가 17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학교에 다녀오는 길에 12살쯤 되어 보이는 앳된 여자아이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로 길거리를 횡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었죠. 아이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낡은 옷은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얘, 혹시 길을 잃은 거니? 아니요. 집이 어디야? 언니가 데려다 줄게. 저는 집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가 집이 없다는 걸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배고프지? 우선 뭐라도 먹자. 꽃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분식집으로 데려가 떡볶이와 순대를 시켰죠. 아이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먹다가 점점 허겁지겁 음식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식사를 하는 동안 꽃분이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새아버지와 재혼한 뒤 꽃분이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지냈다고 했죠. 저는 그날 꽃분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드리자 부모님께서 꽃분이 보고 집안일을 조금씩 도와주며 이 집에서 같이 지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죠. 꽃분이라고 했지? 앞으로 우리 집에서 살면서 집안일도 조금씩 도와주면 어떨까?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 집안일 잘할 수 있어요. 아싸! 난 동생이 없어서 외로웠는데 이제 꽃분이랑 같이 산다. 그렇게 꽃분이와 저는 같이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꽃분이는 마치 제 동생 같았습니다. 저와 잘 맞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했죠. 외동으로 혼자 자랐던 저는 꽃분이와 같이 지내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또 꽃분이는 손도 야무져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꽃분이를 좋아하시고 기특해 하셨죠. 그렇게 몇 년간 저희 집에서 꽃분이는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꽃분이를 부르셨습니다. 꽃분아, 내가 너를 몇 년간 지켜보니까 네가 참 성실하고 일머리도 있는 것 같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사모님. 그래서 말인데, 너도 곧 있으면 성인이 될 텐데 혹시 공부를 해볼 생각은 없니? 친정엄마는 꽃분이에게 공부를 해볼 생각이 있는지 물으셨고 꽃분이는 당황해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말하더군요. 사모님, 제가 지금까지 이 집에 와서 입은 은혜가 정말 커요. 사모님과 사장님, 그리고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길거리를 떠돌고 있을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조차 끔찍해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계속 지내는 것도 좋아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꽃분아,
나도 그렇고 우리 딸도 그렇고 우리 가족 전부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단다.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네가 뜻이 있다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니 그 이후라도 지원을 해주고 싶구나. 너도 앞날이 창창한데 계속 이 집에서 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니? 친정엄마의 말에 꽃분이는 감동한 듯 눈물을 보이더군요.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 공부해 볼게요. 열심히 해서 꼭 멋진 사람이 돼서 보답할게요. 그날부터 꽃분이는 저희 집에서 살림 대신 공부를 했습니다. 그동안 학교에 다니지 못해서 기초적인 것부터 익혀야 했지만 원래 공부머리가 있었던 것인지 꽃분이는 놀랄 정도로 많은 양을 빠르게 익혀가더군요. 부모님께서도 그런 꽃분이를 기특해 하시며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저도 학교를 다니며 틈나는 대로 꽃분이의 공부를 봐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3년 뒤 저희 집안에는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언니, 이것 좀 보세요. 왜 그러니 꽃분아? 무슨 일이야? 이 아침부터. 꽃분, 너 설마 저 법대 합격했어요. 꽃분이는 그동안 매일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더니 결국 검정고시를 거쳐 법대에 진학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내가 진짜 너 공부 피 터지게 할 때부터 알아봤어. 장하다 꽃분아. 정말 그간 수고 많았어. 꽃분이 축하한다. 오늘같이 기쁜 날에는 한우를 먹어줘야지. 오늘은 내가 쏜다. 이게 다 사장님과 사모님, 언니 덕분이에요. 제가 이 집에 와서 정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 가족은 꽃분이의 법대 입학을 듣고 진심으로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줬습니다. 얼마 뒤 꽃분이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기 위해 저희 집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학교 때문에 나가서 살게 되었지만 그동안 저에게 해주신 것들 잊지 않을게요. 꽃분아, 내 동생 꽃분이. 우리 따로 살지만 마음만은 연결되어 있는 거 알지? 당연하지 언니. 내가 자주자주 연락할게. 아유, 주책맞게. 아유,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다 나지? 우리 꽃분이, 넌 어디서나 잘 해낼 거야. 아이고, 당연한 말을 하고 그래요. 꽃분아, 항상 응원한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꽃분이는 법대를 가게 되었고 이듬해 저는 첫 직장에서 만나온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으로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는 확신을 주는 사람이었죠. 남자친구의 집안은 평범했지만 저는 집안 형편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을 더 중요시하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 역시 남자친구처럼 인상이 좋고 친절이 몸에 배어 있었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자친구와 시댁 식구들을 만나본 뒤 결혼해도 좋다고 바로 허락해 주셨었죠. 저의 결혼식 날에는 꽃분이도 와서 같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언니, 결혼 축하해. 와줘서 고마워. 너는 요새 어떻게 지내? 학교는 재미있고? 공부할 게 많긴 하지만 나는 재밌는 것 같아.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은 항상 흥미롭거든. 그래,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넌 꼭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응, 나 꼭 변호사가 되어서 돌아올게. 그런데 언니, 사장님이 아까부터 안 보이시네? 무슨 일 있으신가? 그러게. 아침에 같이 오긴 했는데
몇 시간 전부터 안 보이네. 식 시작하면 들어오시겠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점점 망해가는 사업을 어떻게든 일으키려 고군분투하고 있단 것을요. 돈을 융통하기 위해 급하게 여러 곳에 연락을 돌리고 있는 줄 알았으면 저는 결혼식을 하지 않고 미뤘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혼자서 짐을 감당하려고 하셨습니다. 결국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회사는 완전히 망해버렸고 저희 친정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들은 어머니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휘청거리셨습니다. 그걸 이제 와서 말해.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든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나에게라도 말을 해줬더라면 내가 어떻게든 가진 거 팔아서라도 내가 나가서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었을 텐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여보? 네? 나는 당신과 우리 딸 걱정시키기가 싫어서 내가 당신 볼 면목이 없어. 아빠,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회사에서 퇴직금 미리 당겨서 받고 신혼집도 팔고 그리고 남편한테 말하면 어떻게든 같이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신혼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해보겠다는 저의 말에 부모님의 표정은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안 좋아지셨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바로 부동산에 가서 금매로 신혼집을 내놓았습니다. 남편은 신혼집을 내놓는 것이 당연하다며 저의 의견에 동의해 주었고 남편도 개인적으로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신혼집이 팔리면 급한 불을 끄고 저희는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요. 돈을 융통하기 위해 여기저기 바쁘게 뛰어다니던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김철수 씨와 윤미숙 씨 자제분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경찰에서는 무슨 일로? 지금 이쪽으로 빨리 와주셔야겠습니다. 김철수 씨와 윤미숙 씨가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그게 무슨... 순간 다리가 풀려 길거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택시를 잡고 부모님이 계신다는 병원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침착하자. 사실이 아닐 거야. 분명 착각한 것일 거야. 후들거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병원에 도착하여 천을 드러내고 확인한 얼굴은 저희 부모님이 맞더군요. 저는 오열을 했습니다. 어째서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왜 나를 두고 두 분이서 저런 선택을 하셨을까? 여보, 소식 듣자마자 왔어. 장모님 장인어른 어디 계셔? 여보, 그게 정말이야? 두 분이 정말로 가신 거야?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왜 갑자기? 도대체 왜? 남편은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무슨 정신인지 모르는 상태로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슬퍼하고 오열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옆에서 자리를 같이 지켜주었고요. 남편도 정신이 없었을 텐데 친아들처럼 장례일을 도맡아서 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의 회사가 망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빚쟁이들이 집까지 매일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더군요. 게다가 늘어난 빚이 너무 커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빚의 절반도 못 갚는 상황에 자칫하면 저한테까지 그 피해가 갈까봐 두 분께서는 그런 선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집은 경매로 처분되었고 저는 상속을 포기하고 남은 빚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빚쟁이들이 시시때때로 전화가 와서 빚을 대신 갚으라며 협박을 하는 통에 핸드폰 번호를 바꾸게 되었죠. 그날 이후 저는 깊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악몽 같았고 아무런 의욕도 없이 지냈습니다. 부모님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후회가 저를 짓눌렀고 한동안 제 자신을 제대로 돌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저를 끝까지 곁에서 지켜주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도 그리고 장례가 끝난 후에도 그는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죠. 남편은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아무 말도 없이 저를 감싸 안아 주었고 밤새 흐느껴 울다가 지쳐 잠들면 조용히 제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보, 슬프겠지만 힘을 내보자. 당신 이렇게 슬퍼하다가 쓰러지면 부모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 조금씩이라도 다시 힘을 내보자. 응? 그래. 알겠어, 여보. 남편의 위로와 격려 덕분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고 문득문득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흐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있었기에 저는 점점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자 남편의 회사도 점차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꾸준히 노력한 덕분인지 좋은 투자자를 만나 회사를 확장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남편은 본격적으로 회사를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저 역시 그를 돕기 위해 회사의 경영을 배우고 고객 응대와 재정관리 등을 맡아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며 우리는 더 단단해졌고 서로를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흐른 후 남편의 회사는 드디어 대형 투자 유치를 받게 되었고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저도 물론 기뻤지만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정말 좋아하더군요. 아이고 장하다 우리 아들. 이렇게 큰 회사가 우리 아들 거라니. 형 진짜 멋지다. 이제 나도 전무한 자리 주는 거야?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계속 열심히 해야죠. 이 사람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큰 회사로 보답받으니 정말 좋네요. 예 아가, 네가 옆에서 내조 잘해야 한다. 알지? 상철이 일하느라 밥 걸을 때도 많던데 그럴 때마다 네가 도시락 싸와서 챙겨 먹이고, 응? 아, 엄마도 참, 저 밥 잘 먹고 다녀요. 이 사람이 저보다 더 안 먹을걸요? 아유, 몰라. 아무튼 간에 내조 잘 알아 이 말이야. 네,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잘 챙길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남편은 해외 투자자들과의 미팅을 위해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공항까지 배웅을 나갔고 남편은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늘 하던 것처럼 제 이마에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여보, 나 갔다 올게. 나 없다고 너무 심심해하지 말고 서방님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고 있어. 주책은. 당신 없어도 밀린 재정 업무 보려면 시간이 금방 갈걸요.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올 때 당신이 좋아하는 초콜릿 사올게. 그래요. 잘 다녀와요. 이윽고 남편은 비행기를 타러 떠났고 저는 회사에서 업무를 본 후 집에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해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탔던 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뒤집혔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이 그만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는 것은 부모님의 장례식 때보다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옆에 아무도 없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아이라도 가질걸. 남편을 닮은 예쁜 아기,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미련으로 혼잣말을 하며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있는데 시모가 오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이 망할 년! 이 저주받은 년! 왜 이러세요, 어머니? 단 2년 때문이야. 너 때문에 멀쩡했던 우리 아들이 간 거라고. 지 부모도 잡아먹더니 이제는 내 아들까지 잡아먹네. 아유. 어머니,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 좀 놓으세요. 서방님, 어머님 좀 말려봐요. 제가 왜요? 엄마가 맞는 말만 하고 있잖아요. 네? 뭐라고요? 어머니! 시모는 제 머리카락을 다 두들기 세웠고 머리카락뿐 아니라 제 얼굴, 몸통, 보이는 곳은 다 핥히어대더군요. 결국 장례식에 온 손님들이 달려와 시모를 저에게서 떼어냈습니다. 평소에 돈을 조금 밝히긴 했지만 그래도 저한테 친절한 시모였는데 표독스러운 얼굴로 돌변하여 악다구를 쓰는 시모의 모습을 보니 충격적이었지만 갑작스런 아들의 죽음에 잠시 저러는 거겠지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남편의 회사에 출근했는데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눈빛으로 절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한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이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대리, 무슨 일 있나요? 전무님께서 이사님이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시면서 전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시고 주주들 모임을 열어서 이사님 해임권을 주장하셨다고 합니다. 네? 뭐라고요? 직원이 말한 전무는 남편의 동생, 즉 시동생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시동생이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그리고 이사님께 이런 말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사님이 고의로 사장님을 해외 출장 보내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 이야기가 사실인 것처럼 퍼져 있었고 모두들 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죠. 시동생은 이미 회사의 모든 통장과 인감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는 동안 시모와 시동생은 회사 서류를 교묘하게 위조하여 회사에서 저를 쫓아내고 남편이 이루어낸 성공을 그들의 것으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당장 시동생을 찾아갔죠. 서방님, 대체 이게 무슨 짓이죠? 저한테 왜? 이 회사는 이제 제가 물려받게 됐습니다. 형수님은 이제 여기 오실 필요가 없게 됐네요. 시동생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방금 주주 모임에서도
정식으로 안건으로 내서 결론난 사항이네요. 당신 이제 해고야? 그동안 쥐새끼 마냥 우리 형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있었지? 그동안의 예정을 봐서 깜빵에 쳐넣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서방님이 잘 아시잖아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네? 그이가 하늘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서방님,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라도. 그 호칭 듣기 거북하네요. 서방님이라뇨? 이제 당신은 내 형수도 뭣도 아냐. 서방님,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남편이 없으니까 바로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모함할 수가 있냐고요. 모함이 아니라 전 진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It's true. 말이 안 통하네요. 어머님은 어디 계시죠? 어머님 뵙고 서방님 이런 짓 하는 거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럴 것 없다.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주주 모임이라도 참석했던 건지 시무가 정장을 차려입고 시동생 뒤에서 나타나더군요. 어머님, 얘가 틀린 말한 것 하나 없지 않니? 네? 그게 무슨... 네가 그동안 회사 돈 빼돌린 증거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회사 통장 내역이며 네가 몰래 빼돌린 돈이 입금된 계좌 내역까지 확실한 증거가 다 있으니까 발뺌 그만하고 나가봐라. 시모는 차갑게 웃으며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제 앞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제가 본 적도 없는 통장들이에요. 시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라. 내 아들이 널 너무 믿었던 게 잘못이었어. 회사 일에 너를 깊이 관여시킨 것도 실수였고.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일궈온 회사였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네가 할 말은 없다. 회사에도 더 이상 나타나지 마라. 앞으로 우리 아들 회사는 내 아들이 맡아서 잘 운영할 테니.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이번 주 내로 집도 비워줘야겠다. 그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제 집을 비우란 말씀이세요? 말은 똑바로 해라. 네 집이 아니라 우리 아들 집이지. 이제 그 집은 우리 가족 거야. 너 같은 년이 남편 죽고 나서도 버티고 있을 곳이 아니야. 어차피 그 집 우리 아들 명의잖니? 시모는 회사에 이어 집에서도 나가라고 하더군요. 남편을 잃고 정신을 다 챙기지도 못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그렇게 친절했던 시무와 시동생이 맞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집안 좀 반반한 줄 알고 우리 아들과 결혼시키고 잘 대해줬더니만 너희 집안도 망해버린 걸로 모자라서 우리 아들까지 데려가? 집에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이게 무슨 사단인 건지. 아무튼 이번 주 내로 짐 다 싸서 나가라. 그러면서 시모는 저에게 처음 보는 남편의 유언장을 내밀더군요. 이게 뭐죠? 유언장? 여기 적혀있지? 만약 자신이 잘못되거든 집을 포함한 자신의 재산은 전부 우리 엄마에게 증여한다고. 말도 안 돼요. 우리 남편이 그럴 사람도 아니고 무엇보다 사고가 언제 날지도 모르는데 이런 걸 작성해뒀다고요?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 유언장에 다 적혀있어. 변호사한테 보여줘도 된다. 우리 아들 명의로 된 재산은 다 우리 가족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사라져라. 저는 정말 분하고 억울했지만 시무와 말싸움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모와 시동생이 저렇게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 아무리 위조된 것일지언정 저들이 증거를 확실하게 꾸며놨구나. 지금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쫓아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는 회사를 나와 필사적으로 변호사를 찾아가 봤지만 이미 서류 조작이 끝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과 회사 지분은 어느새 모두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것이 되어 있더군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했던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신혼 때부터 하나하나 꾸며온 공간이었는데 남편과 함께 고르고 손수 배치했던 가구들, 벽에 걸려있는 사진들, 그리고 둘만의 추억이 서려있는 작은 흔적들까지. 이 모든 것이 이제 더 이상 저의 것이 아니라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때 남편과 나의 것이었던 집을 나서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중에 있던 돈으로 작은 원룸을 구했지만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일하던 회사, 퇴근 후 들려주었던 즐거운 이야기들, 주말마다 함께하던 산책,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제 곁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그렇게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문득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와 집을 되찾아야 해. 남편과 나의 추억이 담겨있는 함께 일궈온 재산을 지켜야 해. 저는 그 길로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회사로 무작정 찾아갔죠. 회사에는 남편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아직 있을 거야. 유능하고 기술력 있는 사람들이라서 시모와 시동생이 함부로 잘하진 못했겠지. 그 사람들한테 잘 설명하면 나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저는 회사 정문에 서서 심호흡을 깊이 들이쉬고 회사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경비원이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이사님, 죄송합니다만 회사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출입이 제한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사님께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셔서 내부적으로 조사까지 다 마친 상태라고 들었는데요. 주주 모임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사님 해임이 결정되었고 앞으로 이사님이 찾아오거든 절대 안으로 들이지 말라는 새 회장님의 특별 명령이 있으셨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누구야? 사기꾼 아니야? 소리가 난 방향으로 돌아보니 시동생이 비웃는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서방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냐니? 애초에 형이 잘못한 거지. 여자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있어야지. 어디서 회사 일을 한다고 끼어들어서 돈을 주물러? 돈을 주무르다니. 내가 뭘 했다고 그래요? 나는 남편과 함께 이 회사를 키워온 사람이에요. 서방님도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증거를 다 준비해놨지. 당신이 회사 돈을 빼돌려서 해외로 도피하려고 했다는 증거를 주주들 앞에서 발표했더니 다들 형수가 배신자라고 하더라?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나 손을 꽉 쥐고 말했습니다. 이건 다 조작된 거잖아요. 당신들이 꾸민 함정이잖아. 그래서 누가 당신 말을 믿어줄까? 시동생은 비웃으며 제 어깨를 밀치고 지나가더군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을 억누르며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일부러 제 눈빛을 피하더군요. 제가 한때 도왔던 사람들, 함께 웃으며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절박한 마음에 용기를 내어 한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과장, 저 기억하죠? 저 좀 도와줘요. 이건 다 거짓이에요.
내가 횡령한 적 없다고요. 이사님, 저도 믿고 싶어요. 하지만 이미 회사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전무님이 너무 철저하게 준비해놨어요. 이사님이 돈을 빼돌렸다는 계좌 내역이 공개됐고 투자자들도 등을 돌렸어요. 지금은 아무도 감히 이사님을 도울 수가 없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건지 시모가 로비를 거쳐 저에게 빠르게 다가오더군요. 손에는 양동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시모는 양동이에 가득 담겨있는 구정물을 저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죠? 웬 잡상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쫓아내려고 하지? 경비, 못하고 서 있어? 당장 이 사람 끌어내. 예, 알겠습니다, 사모님. 경비원의 손에 끌려가면서 저는 시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후회할 거야. 내가 꼭 그렇게 만들 거야. 후회? 후회는 무슨? 네 년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게 내 인생 최고의 후회야. 회사 문이 굳게 닫히고 저는 힘없이 비틀거리며 길을 걸었습니다. 시모가 끼얹은 물이 걸레를 빤 물인지 화장실 물인지 홀딱 젖은 제 몸에서는 하수구 냄새가 나더군요. 설상가상으로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도 회사도 집도 모든 걸 잃게 되었습니다. 비가 점점 거세지더군요. 홀딱 젖은 몸은 바람을 맞으며 더욱 차가워졌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시리고 아픈 건 제 심장이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길을 걸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에는 빗소리만 가득했죠. 그러다가 문득 한 기차역이 보였고 저는 홀린 듯이 그곳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이 생각보다 더욱 힘들더군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을 만큼 말이에요. 기차 철로 앞에 서서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기차가 점점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딛는 그 순간 기적처럼 꽃분이가 나타난 거였어요. 부모님의 죽음 이후 연락이 끊겨버렸던 제 동생처럼 여겼던 그 꽃분이요. 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응? 정말 꽃분이니? 꽃분아. 꽃분아. 이 추운데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어서. 제가 한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아이.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아이 꽃분이. 저는 차가운 빗물을 맞으며 꽃분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꽃분이의 겉모습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지만 그 눈동자 속에 담긴 따뜻함은 1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극적으로 꽃분이를 만나서 꽃분이의 집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저의 얘기를 들은 꽃분이는 슬픔과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사장님과 사모님께서 그래서 갑자기 언니랑 연락이 끊겼었구나. 언니한테 전화를 걸어도 없는 번호라고만 나오고 집에 찾아갔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진짜 무슨 일 생긴 건가 하고 걱정 많이 했었어. 미안해. 내가 그때 정신이 너무 없어서 너한테 연락도 못하고 빚쟁이들 피할 때 원래 폰을 떨어뜨려서 그 안에 있던 번호가 다 없어졌었거든.
괜찮아, 언니. 이제라도 우리 이렇게 만났잖아. 그러게, 진짜 신기하다. 아니, 그나저나 언니 시모와 시동생은 미친 거 아니야? 무슨 그런 인간들이 다 있어? 어떻게 그런 악마 같은 짓을... 처음에는 둘 다 친절했는데 알고 보니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있던 거였어. 언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고 봤어? 아니, 왜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모든 게 너무 순식간이었고 내가 아무리 변호사를 찾아가고 진실을 밝히려고 해도 이미 모든 증거가 조작돼 있었어. 그리고 남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숨쉬는 것조차 괴로웠어. 결국 저는 또다시 눈물을 터뜨렸고 꽃분이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꽃분이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조금씩 마음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이제부터 내가 언니 곁에 있으니까 다시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마. 나쁜 생각도 더는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들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꽃분아, 이미 다 끝났어.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체념하는 저의 말에 꽃분이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그리고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기억나? 내가 법대에 들어갔을 때 했던 약속. 내가 변호사가 되면 언니에게 꼭 보답하겠다고 했잖아. 꽃분아, 사장님과 사모님, 언니 덕분에 내가 이렇게 변호사가 될 수 있었어. 이제 내가 언니를 도와줄 차례야. 언니 복수 다 하고 다 되찾고 나서 사장님과 사모님 뵈러 갈 거야. 가서 두 분께 내가 언니 복수 도와줬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저는 꽃분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의지가 담겨 있더군요. 꽃분이의 얼굴을 보니 정말 복수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꽃분아. 나 복수할래. 나 좀 도와줘. 당연하지. 꽃분이는 곧장 노트북을 가져와서 켜고 빠르게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어리둥절하게 바라보았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언니가 당한 일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어.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야. 꽃분이는 이내 핸드폰을 들고 몇 명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꽃분이에요. 급히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사건이 있어서요. 네, 피해자가 제 가족이에요. 저는 꽃분이의 모습을 보며 점점 희미하게라도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던 꽃분이가 알려준 바에 의하면 시동생이 남편 회사의 사장이 되어 운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청업체에게 갑질을 하고 내부 직원들에게도 폭력을 일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남편과 친했던 충직한 직원들을 해고하고 회사 돈을 몰래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것들 무슨 양파도 아니고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는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까 충격적이다. 남편과 내가 어떻게 키운 회사인데 감히 저런 짓을 해? 이거 싹 다 제보할 거야. 내가 아주 비곁을 날려주지. 언니는 형부와 친했던 직원들과 접촉해서 평소 시동생의 회사 업무 행태와 본인들이 부당하게 해고된 것에 대해 증인 좀 되어달라고 요청해줘. 그분들 연락처는 내 비서가 알아보고 있으니까 곧 알려줄 거야. 그래, 알겠어. 나는 증거 수집을 계속해서 법적 소송을 걸 건데
그 전에 언론 플레이부터 해야겠어. 언론 플레이? 응? 언니 시모와 시동생이 했던 짓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거야. 그냥 조용히 소송만 걸었다간 시간만 질질 끌리거든. 여론이 우릴 도와주도록 만들어야 해. 꽃분이는 곧장 친분이 있는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 시모와 시동생이 남편의 회사를 빼앗고 저를 모함하고 쫓아낸 사건을 정리해서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시동생이 회사 운영을 맡은 후 벌어진 내부 비리와 부당해고 사건도 함께 언급했죠.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스캔들인데요? 변호사님, 내부 증거 자료 같은 건 확보하셨나요? 물론이죠. 그리고 지금 추가 증거도 수집 중이에요. 곧 더 자세한 자료를 넘겨드릴 테니 기획기사로 다뤄주실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기사감이죠. 당연히 다루겠습니다. 꽃분이가 열심히 남은 증거 수집과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남편과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을 하였습니다. 김 부장님, 저예요. 제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 이제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군요. 그냥 저를 예전처럼 부르셔도 돼요. 저 지금 김 부장님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드렸어요. 제가 한 전무한테 모함을 당해서 쫓겨났거든요. 알죠. 사실 직원들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무가 사장이 되자마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잘라버렸으니까요. 그럼 혹시 부당해고된 직원들 몇 명과 함께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사님, 저도 돕고 싶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한테 해코지를 할까봐 무섭습니다. 가족의 회사를 저렇게 빼앗은 사람들이 더한 짓이라고 뭔들 못하겠나요? 그래서 언론을 이용할 거예요. 우리가 법적으로만 싸우면 이 싸움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중이 우리 편에 서면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김 부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저 말고도 도와주고 싶은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몇 명 연결해 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내부 직원들의 증언들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고 며칠 후 마침내 기사가 터졌습니다. 단독 기사에는 IT 기업 H사 대표 사망 후 시모와 시동생의 경영권 장악, 내부 부당해고 및 횡령 의혹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무였던 시동생이 사장이 된 후 하청업체를 갈아치우고 회사 내부에서 비리를 저질렀으며 부당해고를 남발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또한 제가 부당하게 회사에서 쫓겨났으며 횡령 혐의가 조작되었다는 정황도 함께 공개되었죠. 이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야, 남편 죽자마자 그 자리 꿀꺽한 시무랑 시동생 미쳤네. 횡령 누명까지 씌워서 쫓아냈다고? 야, 진짜 악마 같은 집안이다. 직원들 해고하고 돈 빼돌린 정황까지 있다는데 저 회사 조만간 터지겠다. 동시에 회사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었습니다. 회사에 남아있던 직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일부 직원들은 익명으로 내부 제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찰에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죠. 기사가 터진 이후 시동생과 시모는 형수가 기자들을 매수해서 헛소리를 퍼뜨리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 발표를 하였지만 이미 여론은 저의 편이었습니다. 심지어 내부 직원들의 익명 제보 덕분에 시동생의 전무 시절부터 비자금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드러나게 되었죠. 경찰이 조사한 결과 회사의 비자금 계좌와 시동생과 시모가 해외로 빼돌린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꽃분이의 도움을 받아 필적 감정을 의뢰해서 남편이 남긴 유언장이 조작되었음을 결국 밝혀내서 정당한 상속권을 되찾게 되었죠.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시모와 시동생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게 그렇게 죄를 짓고도 멀쩡할 줄 알았어요? 네? 제대로 들리게 똑바로 말해줄래요?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아니, 맞아요. 형수님, 저희 가족이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가족? 어디서 니 더러운 입에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거야? 이제 감옥에 들어갈 생각하니 오금이 저리나 보지? 저의 싸늘한 말에 두 사람은 비굴하게 무릎까지 꿇고 울면서 빌더군요. 아유, 얘아가 우리가 실수한 것들은 있고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없는 걸까? 네가 되찾은 권리로 우리 풀어줄 수 있지 않니? 응? 형수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유,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네? 내가 너희를 죽이기라도 한대. 왜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너희들이 저지른 짓들이 너무 커서 내가 도와주려고 해도 안 될 거야. 물론 도와줄 생각 1도 없지만. 너희가 저지른 죄 뉘우치면서 감옥에서 평생 썩을 때까지 갇혀 살아.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억울함과 분노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모든 걸 빼앗기고 바닥까지 떨어졌던 내가 마침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다 꽃분이 덕분이었습니다. 언니, 이제 진짜 다 끝났어. 꽃분이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고 저는 꽃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꽃분아. 네가 없었다면 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별 말씀을요. 그날 꽃분이와 저는 부모님의 납골당에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모님의 납골당 앞에 서자마자 마음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엄마, 아빠, 저 해냈어요. 저 꽃분이 만나서 다 되찾을 수 있었어요. 사장님,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제가 너무 늦은 건 아니죠? 제가 약속드렸던 거 이제야 지키게 됐어요. 꽃분이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더군요. 저는 납골당에 준비해온 흰 국화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수많은 억울함과 슬픔 속에서 버텨온 날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꽃분이와 함께였죠. 엄마, 아빠, 이제 걱정 마세요. 저 앞으로 힘내서 잘 살아갈 거예요. 꽃분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저는 꽃분이와 함께 납골당을 나섰습니다. 납골당 앞에서 바라본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처럼 우리는 가벼운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과 함께 이루려 했던 꿈을 다시 꾸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제 동생 꽃분이와 함께요.